지금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1차 의료가 과연 그 1차 의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모두들 공감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뭐 친척분들 다들 들어와서 합니다. 한국 의료비 참 싸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외국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분 사실입니다. 물론 뭐 지금 토론하고 있는 1차 의료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물론 가서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몇 달씩 기다려서 제대로 수술을 못 받아서 외국으로 가는 그런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비교적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었느냐 하는 그 좀 숨겨진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그 앞에서 고병수 원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전체적인 그 근무 시간이 주당 한 55시간 거의 60시간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비해 다 OECD 평균 보통 한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뭐 개원과의 뭐 어떤 그런 과당 경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면도 있고 또 어떤 뭐 저수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사들이 그래도 우리 국가 의료제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 토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 1차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원가의 문제만 아니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제도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무너질 단계에 곧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무슨 실손보험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3차 병원 가는 것이 별로 들어올 게 없다고 말씀을 우리 안기종 대표께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꼭 의료 체계의 어떤 전달 체계뿐의 문제가 아니고 웬만하면은 실손보험 때문에 그냥 3차 병원으로 갈 수가 있죠. 그 제도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실손보험을 해서 그것을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해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 국민 전체 의료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하고 1차 의료를 어떻게 활성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제 토론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지 않아서는 우리의 그 의료 시스템의 어떤 그런 위기가 곧 찾아온다는 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OECD 예를 들지 않더라도 1차 의료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국민 건강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여러분께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PR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좀 이렇게 첫자만 따서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CPR은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것을 1차 의료 살리기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C, 캐피탈, 자본, 재정의 문제죠. P는 프랙틱스, 1차 의료의 어떤 술기, 그런 어떤 1차 의료 전문의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R은 리퍼 시스템이죠. 이것은 전달 체계를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지원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해서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살 그 화나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못 받아서 7시간 헤매다가 한 군데에서 수술 받다 돌아간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건 꼭 1차 의료기관의 전달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재정 투입을 20조 1,660억이라는 지금 누적 흑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물론 보장성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취약한 이런 소아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데 써야 됩니다. 이거는 특화시켜서 이러한
지금 소아과, 소아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가 지금 활동하는 전문의가 한 30명에서 50명 내외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응급의료센터 몇 개 만들었는데 해서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1차 의료를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1차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진찰료 부분이 1년에 한 5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그 10% 정도 원가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1년에 5,600억 정도가 들어요. 이런 부분을 일단 원가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고 나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얘기하면은 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먼저 서비스 개선해라. 그러면 뭐 생각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부분은 간단히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수련의 제도를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필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새 그 진단서 문제 때문에 이윤성 교수님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의학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주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 법의학 쪽에서는 권위자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교수 퇴직하고 시골에 가서 1차 개원일을 한다 그러면 나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이런 1차 개원일을 수련받을 수 있는 특히 은퇴한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분과 전문의에서 1차 개원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 저 공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세부 전문의 문제가 1차 의료의 걸림돌이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세부 전문의들 기본적인 소양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인턴 다 하고 레이전트 과정 거쳤으면 단지 오랫동안 1차 진료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내에서 의사를 부른다 그럴 때 쭈삣쭈삣하는 것이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들 어느 정도 몇 개월 그 수련 과정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유능한 의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1차 의료기관 수련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교 역할. 아까 그 PRR이라고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학자가 아니고 뭐 예방의학이나 보건의료 전문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의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교 역할이 필요하더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이걸 PRL이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 원하시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해줘야 돼요. 너무 좀 심합니까? 기회비용 달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원해서 보통 개원이들이 개원할 때 1억에서 5억 정도 빚을 냅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봉급자가 살 때는 자기가 이자는 물어갈 수 있지만 원금 상환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하고 사정이 틀려서 평균 한 2억에서 3억 정도 빚을 내고 개원한 사람들 이분들 이자는 뭐 어떻게 물어나갔지만 그것을 빚을 다 갚는 데는 5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하게 개원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우선 먹고 살 동안은 그 교육받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거 국가에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 CPR 중에서 이제 P 부분에 대해서 1차 의료 전담부사 양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의료 전달 체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리퍼럴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나왔지만은 병원급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의원급은 외래를 원칙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꺼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런 장려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상병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하고 있죠. 숫자를 정해가지고 뭐 약가라든가 진찰료를 더 가산하거나 가감하거나 이런 걸 가감하게 더 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조금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려책은 뭐냐면은 1차 의료기관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죠. 그 장점은 아까 안기종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래야지 간호조무사한테 최저 시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숨통을 튀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투자 여력도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다시 회송해주면 인센티브 더 주고 그리고 페널티도 더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동개원 지역주민 건강정진 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1차 교육의 단점이 뭐나 그러면은 시간적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벌써 7시 이후 되면은
개원은 다 문 닫아 버리거든요. 개인원이. 그렇지만은 공동 개원하게 되면은 한 5명 정도 개원하시면 지금 우리 고병수 원장님도 지금 5명이 개원하고 있지만 조금 여기 와서 발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도 5명이 공동 개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엄두를 못 내죠. 어떻게 자기가 병원 문을 닫고 옵니까? 지금 현재 수입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론은 나중에 왔다 가면 실망해서 딴 데로 가버려요. 바로 옆 병원이 있는데 뭐하러 그 원장한테 갑니까? 자리 자꾸 비우는 병원. 그래서 의사협회나 단체일 한 10년 하면 병원 다 망쳐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 개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나?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50년대부터 벌써 협동조합도 만들었고요. 의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의사회, 각 시군 그 의사회에서 진료소를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개설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진료소에서 돌아가면서 야간 진료를 해요. 달빛병원 오늘 그 보도에 다시 크게 나왔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이용훈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이용훈 과장님 의료정책과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합의해가지고 만성질환관리제 처음에 500명 미만을 계산을 했다가 지금 1,800여 명이 지원해가지고 아주 흥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이거 의사회하고 해야죠. 근데 오늘 그 응급의학과입니다. 거기 의료정책실에 뭐 속해는 응급의료과 같은데 거기 발표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이거에 협조 안 하고 음해하는 그런 소아과 뭐 소아과를 꼭 집진 않았는데 단체가 있으면 공정거래법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버렸어요. 그러면 의사의 소아과 단체에서 볼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기네하고 참 좀 이렇게 의견을 해야 되는데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 그러면 서로 이해 당사자 간을 서로 합의를 보고 10번이든 100번이든 만나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기에 그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에 가가지고 만약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엄단하겠다. 그것도 공정거래법이라고 이런 보도자료 내면 이거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거 가서 꼭 좀 전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정도로 얘기하고 지금 그 공동개원 문제점이 하라 하지만 뭐가 문제점이나 그러면은 그 세무검증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원급 의료기관이 6억인가 넘어가면은 매출이 세무검증 특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둘이 모여가지고 3억씩 하면은 매출이 6억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사업자 개설증, 독립사업자 개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공동으로 순번을 정하든 아니면 한 군데 놓고 하는데 무슨 장점이 있나 그러면요. 자기가 반 환자 자기 병원으로 팔로우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순번 돌아갈 때 그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단독 의원이 왜 겁이 나나 그러면요. 이런 만약에 달빛 의원 같은 게 하나 생기면은 그쪽에서 내 환자까지 다 가져갈까 봐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것도 정말 그분들 빚내서 하는 분들인데 좀 사정을 봐가지고 같이 잘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예처럼 우리도 공동 진료소를 차릴 수 있게 해주자. 그거는 의사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본처럼 조합을 만들어 조합에서 개설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직되는 날 가가지고 8시, 7시부터 9시, 10시, 뭐 12시까지 좋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하고 자기 반 환자는 자기 병원으로 다음날 오라 하면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당직하는 날 다시 또 그때 그 시간대에 오라고 하면 되죠. 그런 불안이 없어지고 세제적으로도 많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뭐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아까 주치의제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시간 조금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치의제도 우리 고병수 원장님께서 1차 의료 회장을 하시면서 연구회장을 하시면서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얘기예요. 근데 의료계에서는 주치의란 말만 나오면 아주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록에 관계되고 우리는 내 돈 내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돈 빌려가지고 개원했는데 무슨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따라가서 인두제 등록하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분 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얘기까지 나왔나. 그럼 내 병원 사주라 국가에서. 2억이면 뭐 팔을게. 3억이면 팔을 때 사주고 나서 나를 다시 고용해서 인두제를 하든 뭘 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병수 원장님도 주치의제도를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려하는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이런 일처리 활성화 법안이 이런 것을 일이 되게 하려면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고 용어 하나도 순화해서
주치의가 싫다? 그럼 주치의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러면 단골 의사제라 하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양보해서 의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아마 이런 좋은 법안이라는 제안도 앞으로 큰 빛을 볼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